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사는 범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 사건 수첩을 한번 펼쳐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범덕이의 사건 수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남편의 이름은 제라드 베이든 클레이입니다. 제라드는 1970년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은 영국이 아니라 짐바브웨에서 보냈는데요. 그러다 10살 무렵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했죠. 그런데 제라드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이스카우트 아시죠? 제라드의 가족이 바로 보이스카우트의 창립자, 로버트 베이든 파월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라드 가족은 늘 이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살 때는 클레이라는 성만 썼지만 호주로 이주하면서 증조부를 기리기 위해 베이든을 앞에 붙여 베이든 클레이라는 성을 쓰게 됐어요. 제라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스카우트의 정신인 언제나 준비하라 라는 가온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라드는 늘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MBTI가 대문자 J일 것 같죠? 그리고 그런 제라드의 아내가 바로 앨리슨이었습니다. 앨리슨은 퀸즐랜드 입스위치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제프는 소방관이었고 어머니 프리실라는 학교 사서였죠. 앨리슨은 언니와 남동생이 있어서 3남매 중에 둘째였어요. 어릴 적부터 앨리슨은 발레에 재능을 보였는데요. 10살의 나이에 호주 청소년 발레단 무대에 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평소엔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달라졌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앨리슨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늘 밝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앨리슨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합니다. 유럽 여행도 하고 일본에서 1년간 영어 교사로 일하기도 했어요. 앨리스는 무려 6개 언어를 다양한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고 일본어에도 능통했다고 합니다. 또 25살이던 1993년에는 미스 브리즈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이제 입스위치에 위치한 여행사 플라이트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앨리슨이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빠르게 승진해서 인사 담당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바로 제라드였어요. 두 사람은 플라이트 센터에서 함께 일하면서 처음 만났는데요. 제라드는 콜센터에서 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매너가 좋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앨리슨은 점점 빠져들었어요. 제라드는 앨리슨을 공주처럼 대해주며 사랑을 키워갔다고 해요. 하지만 앨리스 주변 지인들 중 일부는 제라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제라드의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거만해 보였기 때문이죠. 또 성인이 된 뒤에도 부모의 조언에 의존했다고 해요. 그래도 앨리스는 제라드를 다르게 생각했어요. 제라드가 단순히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제라드는 앨리슨에게 청혼을 했고 앨리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1997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은 외국에 살면서 제라드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했지만 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호주로 돌아와 브리즈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제라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계에 발을 들였어요. 앨리슨은 2001년 첫 딸을 임신하면서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죠. 이후 두 딸이 더 태어나면서 앨리스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하지만 임신과 출산 과정은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앨리스는 우울감을 겪기도 했대요. 의사는 여행을 할 때 먹었던 말라리아 예방약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약은 환각, 불안, 우울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약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치료와 관리 덕분에 앨리스는 증상을 잘 극복하고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편 제라드는 부동산 일을 키워나가며 2000년대 초반에는
아예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무렵 부부는 브리즈번 교회 브룩필드로 이사했어요. 브룩필드는 브리즈번 시티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완전 시티 느낌은 아니고 약간 시골과 도시의 중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4월 19일 목요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그날 저녁 앨리스는 미용실에 들렀어요. 머리를 하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평소처럼 세 딸을 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부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제라드는 10시쯤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앨리스는 그때까지는 거실에 남아 TV로 풋볼쇼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20일 금요일 아침 제라드는 새벽 6시 무렵에 일어났는데 앨리슨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앨리스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제라드도 처음에는 산책을 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시 18분 제라드가 앨리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6시 30분 제라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6시 41분에는 앨리슨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걱정된다. 어디야? 애들도 챙겨야 하고 나도 옷 입었어. 문자나 전화 줘. 사랑해. 하지만 이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라드는 점점 걱정이 됐죠. 앨리스는 보통 산책을 나가도 딸들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날은 남편의 부동산 일을 돕는다고 부동산 컨퍼런스에 가야 해서 7시에는 나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했죠. 7시 10분, 제라드는 이제 집을 나가서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여동생 올리비아도 동참해 앨리슨의 산책 코스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앨리슨은 없었어요. 결국 7시 15분, 제라드는 트리플 제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게는 어젯밤 10시 아내가 소파에 있는 걸 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어졌다고 말했죠. 그렇게 오전 8시에 경찰이 처음으로 부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제라드 얼굴에 난 상처였습니다. 오른쪽 뺨에 선명하게 나 있었죠. 경찰관이 어떻게 생긴 상처냐고 묻자 제라드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준비하느라 서두르다 보니까 면도를 하면서 생긴 상처예요. 그리고 경찰은 앨리슨이 실종 당시 어떤 옷을 입었을지도 파악하려고 주변 단서들을 모았죠. 앨리슨은 회색 운동복 바지와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어요. 경찰은 시민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집 앞에 마니킹을 세워 같은 옷을 입혀두기도 했어요. 혹시 이런 옷차림의 여성을 보신 분 없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후 SES, 긴급구조대 자원봉사자들도 투입돼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어요. 브룩필드 일대의 산책로, 숲, 강가까지 모조리 뒤졌어요. 앨리슨의 부모님도 딸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호소했죠. 그리고 제라드도 언론 앞에 나섰어요. 아이들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찰이 아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8일이 지나도 여전히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제라드는 언론에 대중의 지지에 감사드리고 자신의 최우선순위는 아내와 세 딸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10일 뒤 2012년 4월 30일 부부의 집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에너스테드의 콜로크릭 둑에서 카누를 타던 사람이 앨리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실종된 지 열흘 만의 일이었죠. 하지만 부패가 진행돼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앨리슨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살인사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사이 제라드는 언론에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며 큰 걱정은 세 딸의 보살핌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5월 11일 입스위치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앨리슨을 추모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2달 뒤인 6월 13일
경찰은 제라드를 정식으로 구금해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에 그는 브리즈번 치안법원에 살인 혐의로 공식 출두하게 됩니다. 며칠 뒤 제라드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기각했죠. 2014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 둘씩 드러났어요. 먼저 검찰은 제라드의 이중 생활을 파헤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 셋 딸의 아버지였지만 그 뒤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상대는 바로 직장 동료였던 토니 매큐. 두 사람의 불륜은 2008년 8월부터 시작됐어요. 토니는 불륜이 시작되고 17년간 함께 살던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토니와 제라드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로 연락을 했고 일주일에 많게는 4번까지도 만났다고 해요. 처음엔 회사 이메일을 쓰다가 나중에는 제라드가 브루스 오버랜드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연락을 이어갔죠. 토니는 법정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제라드가 자신에게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지만 앨리슨의 정신건강이 걱정돼서 떠날 수 없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제라드가 아내에게 대놓고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죠. 앨리스는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2011년 10월쯤에 전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데요. 이 일로 토니는 제라드의 회사를 그만두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나는 듯 보였어요. 제라드도 11월 말쯤 불륜은 끝났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메일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고 어떤지 판단해보세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는 제라드의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과 토니의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2012년 2월 20일 토니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실망감을 느끼는 건 이해해줘. 이제 숨어 지내는 것도 지겨워. 난 늘 이 순위로 밀려나는 게 지겹고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도 지겨워. 다 앨리슨이 눈치채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 또 3월 27일에 토니는 이렇게 보냈어요. 렌트할 집을 알아봤어. 당신이 그냥 나랑 살면 훨씬 쉬울 거야. 앨리스는 자기 집을 가지면 되고 당신이 아이들을 맡는 주에는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4월 3일에 제라드는 또 이렇게 답장했죠. 난 당신한테 약속을 했고 그걸 지킬 생각이야. 7월 1일까지 결혼 생활을 정리할게. 그런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 바로 앨리슨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생일날까지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불륜 상대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4월 11일 제라드는 토니를 GG, Gorgeous Girl이라고 부르며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애칭처럼 GG, GB, Gorgeous Girl, Gorgeous Boy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내게도 고통이야. 사랑해. 전화 끊어서 미안해. 너가 엄청 화난 것 같았어. 이젠 나한테 맡겨. 한편 앨리스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라드와 함께 부부 상담도 받았죠. 실종 4일 전인 4월 16일 부부는 상담사 리치 씨를 찾아갔어요. 리치 씨는 먼저 제라드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지만 제라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나 성격을 말하기보다는 오직 직업적 성취만 늘어놓았다고 해요. 리치 씨는 그날 제라드에게 아내와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이라도 대화를 나누며 앨리슨의 감정을 들어주라고 설득했죠. 상담에서 제라드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아내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새롭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치 씨는 상담이 끝날 무렵 앨리슨이 어쩌면 다시 희망을 찾은 듯해 보였다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4일 뒤인 4월 19일 밤, 두 사람은 조언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앨리슨이 그 대화에서 불륜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고 토니와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검찰은 이 마지막 대화에서 갈등이 폭발했다고 봤죠.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토니 역시 전화를 하면서 제라드에게 크게 화를 냈는데요. 앨리슨이 간다고 했던 부동산 컨퍼런스 기억하시나요?
토니도 그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앨리슨도 간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낸 거였어요. 토니는 법정에서 정말 싫었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인 4월 20일 컨퍼런스에 앨리스는 끝내 나타나지 못했죠. 그리고 제라드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전 토니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토니를 달래려고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을 뿐이에요. 제라드는 앨리슨이 훨씬 더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메일 속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라드의 주장대로 그냥 달래주는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불륜만이 아니었어요. 제라드는 심각한 재정난도 겪고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브리즈번 교회 브룩필드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살고 있는 집도 렌트였어요. 게다가 부동산 사업은 2011년 1월 브리즈번을 덮친 대홍수로 크게 타격을 받았죠. 제라드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어요. 친구 몇 명에게 각각 9만 달러를 빌렸지만 갚을 길이 막막했어요. 심지어 한때 주의원이었던 브루스 플래그에게도 무려 4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대요. 법정 회계사가 밝힌 제라드의 순재정 상태는 약 7만 달러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 빚만 총 30만 달러가 넘었어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앨리슨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앨리슨은 2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금이 약 80만 달러 상당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앨리슨이 발견된 다음 날, 제라드가 보험사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제라드는 법정에서 이건 아버지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그 조언을 따라 연락한 것뿐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검찰은 제라드가 빚을 갚고 토니와 함께하기 위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검찰이 제시한 살인의 동기였죠. 하지만 제라드는 여전히 아내를 죽인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빚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아내를 그런 이유로 죽이지 않았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들을 살펴봅시다. 경찰이 제라드의 신고를 받고 집에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라드 얼굴에 난 상처였죠. 제라드는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느라 서두르면서 면도하다 생긴 상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어요. 법의학 전문가는 작은 상처는 면도날로 생긴 걸 수도 있지만 큰 상처는 손톱으로 긁힌 상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면도보다는 손톱으로 긁힌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것 같나요? 정말 면도하다가 베인 상처 같나요? 검찰은 제라드가 아내 앨리슨을 질식시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제라드의 얼굴에 상처가 생긴 거라고 봤죠.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든 제라드의 공격이 앨리슨을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사인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추정만 할 뿐 정확히 어떤 사인인지 단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가 법정에 섰습니다. 미세 조류 전문가 제이콥 존 박사였죠. 존 박사는 앨리슨이 발견된 곳인 콜로 크릭의 물 샘플과 법의학팀이 앨리슨에게서 확보한 시료를 분석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규조류라는 미세 조류예요. 규조류는 물속에 항상 살고 있는 생물인데요. 만약 사람이 실제로 물에 빠져 익사를 했다면 숨을 쉬는 순간 물과 함께 이 규조류가 혈액이나 뼛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규조류가 발견되면 그건 익사의 강력한 과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앨리슨에게서는 규조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앨리슨은 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사고로 빠졌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제라드의 변호인단은 앨리슨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가족도 전문가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앨리슨의 우울증은 출산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당시에는 치료와 관리로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주변 누구에게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살이었다면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강둑에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앨리스는 다른 곳에서 이미 사망을 했고 그 뒤에 강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뭇잎이었어요. 웬 나뭇잎?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꽤 중요한 단서였어요. 앨리슨의 머리카락에서는 무려 6가지 종류의 식물이 발견됐는데요. 그럼 이 식물들이 어디서 온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식물들을 식물학자가 직접 조사했어요. 이 6가지 식물은 모두 앨리슨의 집 주변에서는 발견됐지만 앨리슨이 발견된 콜로크릭에서는 단 2종류만 확인됐어요. 쉽게 말하면 앨리슨이 발견된 강가에서만 나뭇잎이 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붙어있던 식물 중 상당수는 집 근처에서만 자라는 식물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배롱나무, 캐치컬로 덩굴, 피시본 고사리 같은 식물들은 집 주변에는 있었지만 콜로크릭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유칼립투스랑 중국 누름나무만 2 장소에서 공통으로 확인됐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앨리슨의 몸에 묻은 식물의 흔적이 집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앨리스는 강가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집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난 뒤 시신이 강가로 옮겨졌다는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였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라드는 그날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까지 푹 잤다고 경찰에 말했는데요. 그런데 휴대폰 기록을 분석해보니까 20일 새벽 1시 48분, 그때 제라드의 휴대폰이 침대 옆 충전기에 연결된 게 확인됐어요. 정말 내내 잠들어 있었다면 누가 그 시간에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한 걸까요? 결국 제라드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증거, 바로 혈흔입니다. 경찰은 앨리슨이 실종된 뒤 부부가 타던 SUV 차량 홀덴 캡티바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차량 트렁크 내부 패널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이 혈흔은 그냥 묻은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 힘을 받으면서 옮겨진 혈흔이었죠. 그리고 패널의 플라스틱 부분을 따라 피가 흘러내린 듯한 흔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 차는 평소 앨리슨이 주로 운전하던 차량이었어요. 검사가 2012년 5월 중순에 이루어진 거라 언제 생긴 혈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혈흔이 누구 것인지는 알 수 있었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차에서 발견된 혈흔은 앨리슨의 것이었어요. DNA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일 확률은 무려 5,006억 분의 1 수준이었어요. 사실상 앨리슨의 것이 확실한 거죠. 차에서 앨리슨의 혈흔이 나왔는데 그 혈흔이 단순히 묻은 게 아니라 힘을 가해져 옮겨진 혈흔이라는 점. 이건 분명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긁힌 상처, 새벽에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 익사가 아니라는 과학적 증거, 앨리슨 머리카락에서 발견된 나뭇잎들, 그리고 차량에서 나온 혈흔까지. 여기에 제라드의 재정난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까지도. 검찰은 이 모든 걸 하나로 엮어서 제라드가 앨리슨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살해 현장을 직접 본 목격자도 없었고 흉기나 명확한 살해 방법 같은 결정적인 증거, 흔히 말하는 스모킹건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정황 증거들밖에 없었죠. 검찰은 대신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듯 여러 개의 정황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따로 보면 작은 단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다 모아놓고 보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어요. 즉, 수많은 정황 증거들을 모아 다른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호주는 보통 살인 같은 중범죄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12명의 배심원들이 21일 동안 진행된 심리를 지켜봤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유죄. 판사는 제라드 베이든 클레이에게 최소 15년 뒤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제라드는 최소 15년 동안은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2015년 제라드의 변호인단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거든요. 제라드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제라드가 아내를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부부싸움 도중에 우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시신을 은폐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제라드 측은 4가지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앨리슨의 시신에서 살해라고 단정할 만한 치명적인 상처가 없었다는 점. 부부 사이에도 폭력 전력은 없었으니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둘째,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도 언제 어떻게 묻은 것인지 알 수 없고 반드시 살인 당일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셋째, 앨리슨의 시신이 발견된 콜로크릭. 검찰은 제라드가 시신을 옮겼다고 했지만 변호인단은 그걸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넷째, 제라드 얼굴에 긁힌 상처. 검찰은 앨리슨이 저항하다 생긴 거라고 봤지만 변호인단은 왜 생겼는지 단정할 수 없고 단순히 상처만으로 살해 의도를 추론하는 건 무리다 라고 반박했어요. 결국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제라드가 아내를 고의로 죽였다는 걸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제시했던 질식사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있지만 동시에 우발적 사고라는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거예요. 즉,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제라드는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감형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내의 시신을 강둑에 버려놓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고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비판이 이어졌죠. 그리고 퀸즐랜드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결국 이 사건은 호주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소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어요. 항소법원은 검찰이 제라드가 아내를 우발적으로 죽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가설은 증거와 맞지 않는다. 검찰이 고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살인유죄가 확정됐어요. 제라드는 다시 최소 15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앨리슨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드디어 법이 앨리슨이 살해당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말했어요. 이 결정이 제라드가 앨리슨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던 모든 시도를 끝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죠. 이 판결은 호주 전역에 큰 의미를 남겼어요. 명확한 사망 원인이 없어도 정황 증거와 과학적 단서들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앨리슨의 가족에게는 조금이나마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이렇게 제라드 베이든 클레이 사건은 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채 막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부동산 중개인, 세 딸의 아버지, 성실한 남편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거짓말, 불륜, 그리고 재정난이 숨어 있었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이중생활이 결국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앨리슨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고 세 딸을 사랑했던 평범한 엄마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거짓말과 욕심은 결국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현재 제라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2030년 이후에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호주 사회는 여전히 그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않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다행히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가석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앨리슨의 가족들은 앨리슨 베이든 클레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재단은 가정폭력과 여성 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높이며 친절의 가치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더 안전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앨리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범덕이의 사건 수첩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고 다음 사건 수첩에서 다시 만나요.